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스포츠 지도사 2급 스포츠 윤리 과목을 맡은 임다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스포츠 윤리 이론을 배워볼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 스포츠 윤리는 그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8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와 윤리, 그리고 경쟁과 페어플레이, 그리고 스포츠와 불평등, 스포츠 환경윤리와 동물윤리, 그리고 스포츠와 폭력,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그리고 스포츠와 인권, 스포츠 조직과 윤리 순으로 총 8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시험 문제의 어떤 출제 비중을 살펴보면 요 1장 스포츠와 윤리 파트가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경쟁과 페어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1장과 2장을 여러분들이 완벽히 숙지를 하신다면 아마 합격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스포츠와 윤리 파트 이론부터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스포츠 윤리의 기초라고 나와 있죠. 이 스포츠와 윤리에서는 아무래도 스포츠 윤리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 스포츠 윤리의 기반이 되는 어떤 윤리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다뤄보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이 스포츠 윤리의 기초입니다. 여기 핵심 문제를 살펴보시면 사실 이 스포츠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시험을 여러분들이 아마 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거나 실제로 시험을 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1번 문제에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때는 개념을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3가지 키워드는 바로 도덕, 윤리,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와 선은 이 스포츠 윤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인데 저희가 이 도덕, 윤리, 선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시면 여기 더 알아보기에 이렇게 도덕, 윤리, 선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부터 교과서에 이제 도덕 교과서가 있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당위 규범 그리고 관습적이며 또 개인적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덕이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인 면이 존재를 해요. 인간의 태도나 마음가짐 등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도덕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당위 규범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윤리인데요. 윤리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규범, 윤리는 우리가 도리. 그래서 사실 법으로 우리가 이건 행해야 할 것,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딱 구분 짓는다기보다는 이 윤리는 법과 도덕의 종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이 존재를 하고 제가 뒤에서 윤리 이론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선인데요. 이 선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선의 표현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작용을 그 성격에 따라 지, 정, 의로 분별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또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선을 저희가 한 번씩 쭉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여기 이 두 판단, 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도 사실 문제가 꼭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사실 판단이라고 한다면 실제 사건을 뜻합니다.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실 판단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건과 실제 현상에 대한 진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통하여 당연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다음 가치 판단의 경우에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 사실 판단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이 가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판단에는 저희가 보편적 가치와 공공의 가치 이렇게 또 포함이 되는데 보편적 가치는 누구나 당연히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를 의미하고 공공의 가치는 이런 공공의 선, 이 다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가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판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 선수가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등과 같은 건 우리가 사실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라는 것 또한 사실 판단입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기준, 규범에 따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치 판단에서는 첫 번째 도덕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 미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 사리 분별에 관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축구 경기 중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준 박지성 선수의 행동은 매우 훌륭했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가치 판단 중에서도 도덕적인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또한 저희가 사람마다 다르게 가치를 둘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의 행동이 모두 훌륭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객관적과 주관적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이제 스포츠 윤리의 이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스포츠 윤리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이 스포츠 윤리라는 단어가 스포츠 현장에서 윤리가 너무 필요해. 윤리 교육해야지. 윤리의식 확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라는 등과 같은 말은 생겨난 지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스포츠 윤리라는 것 자체는 한 10년 전만 해도 스포츠 윤리가 뭐야? 학문이야? 라는 질문이 있었으나 2017년 이후부터 이 스포츠 윤리 교육이 점차 의무화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폭력, 성폭력, 미투, 학폭 미투 등과 같은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프로 스포츠를 시작으로 이후에 엘리트 스포츠, 지금은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심판, 프런트, 학부모까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면 그들에게 왜 이 스포츠 윤리 교육을 해야 할까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스포츠인이라고 한다면 스포츠를 잘하면 돼요. 선수들은 좋은 경기력을, 경기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선수를 잘 키워내면 되겠죠. 하지만 이 스포츠 윤리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보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 교육의 목적은 이 스포츠인의 도덕적 땡땡 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땡땡이란 도덕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독립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스포츠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윤리 교육을 왜 해야 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스포츠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실 3번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스포츠 현장에 스포츠 윤리 교육을 나가보면 이 스포츠인들은 보통 이렇게 정해진 규칙, 정해진 규율 안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건가? 이게 그른 건가? 이게 최선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룰이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 윤리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도덕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 윤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스포츠인의 도덕적 자율성 함양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알아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 그리고 스포츠 윤리의 역할, 그리고 스포츠인의 윤리, 스포츠 윤리 교육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스포츠인 이라고 하면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과거에는 체육인이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스포츠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선수만 있지는 않아요.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 그리고 뭐 행정가, 프런트, 그쵸? 그리고 뭐 선생님, 체육교사, 심판, 그리고 또 학부모도 요즘에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스포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선수 또는 지도자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보다는 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은 이 경쟁의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덕적 행위의 유형과 공정성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과 인격의 함양을 추구하고 이 스포츠에서 규칙 위반은 경기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제가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스포츠라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는 어떤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통용되는 그런 도덕규칙이 있다라면 우리가 스포츠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만 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윤리의 필요성, 그 역할인데요. 일단 스포츠인의 도덕적 삶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인의 행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원리와 덕목을 고찰하고 스포츠인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인으로서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과 목적에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색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인의 윤리입니다. 일단 체육인의 윤리 강령이 있는데요. 체육인의 윤리 강령에서는 대표적으로 국가사회에 대한 체육인의 역할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체육인상의 정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에토스의 사례인데요. 여러분 그 에토스가 뭔지 아실까요? 혹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그 저서에서 나오는 그 세 가지의 어떤 덕목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로고스, 그리고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 이렇게 세 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로고스는 우리가 논리적인 것, 어떤 이성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이 파토스는 열정, 네, 어떤 행동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이 에토스는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토스의 사례라고 한다면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졌을 경우 공을 밖으로 걷어내고 부상자를 돌보는 행위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윤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목적,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스포츠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인의 당연히 윤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대상은 그럼 누구냐? 프로와 전문 선수 모두이며 선수, 지도자, 프런트, 학부모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 학생 선수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나요? 한다면 윤리 이론도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한 어떤 도덕적 추론 기술, 그리고 스포츠인으로서의 책임감, 사명감 등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파트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윤리 이론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윤리 이론은 정말 이 시험을 푸실 때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고 이 윤리 이론을 응용한 문제들이 정말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윤리 이론은 여러분들이 꼭 정확히, 명확히 그 개념을 짚고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윤리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윤리 이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윤리 이론이 과연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스포츠인의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 규칙 제정은 공평성과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선수 행동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보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이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론을 배워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이 좋은 결과라는 키워드가 있죠. 이 결과를 우선시하는 건 우리가 결과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과론을 다른 말로 하면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행복한 거, 그게 바로 선이야 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행복한 것, 그게 가장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바로 공리주의를 뜻하고 공리주의는 결과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걸 풀려면, 응용 문제들을 풀려면 저희가 이론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대표적인 세 가지의 윤리 이론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를 푸시는 데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방금 이야기한 결과론, 그리고 두 번째가 의무론, 그리고 세 번째가 덕론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정말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 스포츠 윤리 파트에서 출제되는 윤리 이론의 70%는 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과론, 이 목적론적 윤리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의도나 수단보다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 바로 제러미 벤담이 있고요. 제러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그리고
이 양적 공리주의의 난점을 보완해서 이 벤덤의 제자예요. 네, 존 스튜어트 밀이 질적 공리주의를 집대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이 결과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계.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난점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한계를 우리가 난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점을 살펴보면 자, 근본적이면 보편적인 도덕 개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무론과 조금 대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정의나 인권 등과 모순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다 보니까 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을 할 때 사익의 희생을 당연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적 동기에 소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양심과 이 좋은 결과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이 결과로는 인간의 내적 동기, 양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무론적 윤리 이론인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 결과 보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빠도 상관이 없어요.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도덕 규칙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도덕 규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론적 도덕 추론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언적 도덕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위에 있어 선 의지가 중요하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인 철학자가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도덕적 보편성을 추구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싶을 때 과연 이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보편성을 추구해서 행위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 자, 이 의무론을 이야기할 때 방금 말씀드린 임마누엘 칸트는 빠질 수 없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가장 우위에 있는 권위인 실천이성, 즉 양심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도 난점은 존재합니다. 도덕규칙 간의 갈등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모든 윤리 이론에는 다 난점이 있습니다. 난점이 없는 윤리 이론이 있다면 하나의 윤리 이론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윤리 이론마다 난점이 있는데 자, 결과론적 윤리 이론에서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제 많은 사람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뭐 소수의 인권이라던가 아니면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내적 동기에 소홀할 수 있다라는 난점이 있다라면 이 의무론에서의 난점은 도덕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의무론이잖아요. 근데 도덕 규칙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는 도덕규칙과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라는 도덕규칙이 충돌할 때 이 의무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난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덕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윤리 이론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과론, 의무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덕론입니다. 자, 덕론은 결과론과 의무론에 한계가 있었어요. 난점이 각각 있었습니다. 자, 그 난점을 파고들면서 나온 게 바로 덕론이에요. 그래서 이 덕론은 이 결과론과 의무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네 왜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야?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도덕적 동기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어떤 이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성의 근원과 개인의 인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난점을 다시 살펴보면 덕론도 난점은 있어요. 물론 의무론과 결과론에 난점을 파고들면서 이 덕론이 나왔는데 덕론에게도 난점은 존재합니다. 이 스포츠 조직이나 스포츠 자체 등 사람이 아닌 경우에 더 윤리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스포츠 상황에서 표면상 미덕으로 보이지만 결국 악덕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의 이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결과론, 두 번째는 의무론, 세 번째는 덕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이론 모두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탁 던졌어요. 그러면 이 결과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벤담과 밀이었죠. 그럼 이 벤담과 밀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 벤담과 밀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좋은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해. 많은 사람이 많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고 이번에 칸트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칸트는 뭐라고 할까요? 도덕 규칙에 맞는 행동을 해. 도덕 규칙에 맞지 않은 행동은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덕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누구냐면 맥킨타이어. 네, 현대학자는 맥킨타이어가 있어요. 자, 맥킨타이어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행위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행위를 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자, 그럼 이거의 난점이 뭐냐면 다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제가 조금 옛날 사람이라 예를 들어 강호동과 유재석이 있어요. 자,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행동을 해 라고 할 때 나는 유재석이 유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 친구는 강호동이 유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기준을 행위의 지침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그러면 동양사상과 윤리체계에 넘어가 볼 건데요. 일단 사실 이 위에서 살펴봤던 윤리 이론에 비해서는 문제 출제 비중은 적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교에는 우리가 학자가 공자와 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인의 예지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의 윤리적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맹자라고 하면 사실 맹자는 그 성선설을 주장해요.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사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수우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요게 또 문제가 출제가 종종 되거든요. 그래서 수우지심은 우리가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측은지심은 남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불행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양지심은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이제 불교와 도교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한 번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롤스의 정의의 원칙인데요. 이 존 롤스가 이제 등장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서는 그 제1원칙과 제2원칙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1원칙은 바로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롤스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냐라고 물어보면
자유라는 키워드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평등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의 모든 가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모두가 평등해야 돼? 라고 물어볼 때 이제 제2원칙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차등의 원칙이 등장을 해요. 일단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평등할 수는 없어요. 라고 롤슨이 얘기를 해요. 불평등함 물론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언제만 가능하냐면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그 혜택이 갈 경우에만 허용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 바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는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천이 되는 모든 직무와 직위에 대한 공평한 기회균등 하에 발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내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론인데요. 이 가치 충돌의 문제와 대안을 살펴봤을 때는 사실 판단의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에 경기를 보다 보면 그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됐죠. 그러면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에 ABS-존도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가치 판단의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인 우선순위를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 하나의 윤리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러 가지 윤리 이론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결과론도 적용해보고 의무론도 적용해보고 통론도 적용해보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예를 들어 하나의 윤리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윤리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무론, 덕론, 결과론을 다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세 가지의 윤리 이론을 넣어봤네? 그러면 답이 세 가지로 나오게 될까요? 세 가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고 한 가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이렇게 윤리 이론을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윤리적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고 도덕적 자율성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스포츠와 윤리 1장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이론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책 읽고 또 제 인강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문제도 몇 번 푸시다 보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1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